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본론부터 딱 꺼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은데요. 이미 제가 혼쭐 내주긴 했지만 저희 미친 동서들 전국적으로 욕 한번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톡톡 사연에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혼자서 최선을 다해 키워왔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떨 때 제일 화가 나세요? 전 그렇더라고요.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났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턴 이제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대신 제 딸 티끌 하나라도 건드렸다 하면 그땐 정말 앞뒤 안 가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전부가 나였는데 나보다 소중한 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과도 같았던 제 인생이 아이를 중심으로 화려한 컬러 사진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죠. 아이를 막 낳아서 제 가슴팍 위에 올려두고 아이와 제 심장 소리를 공유하는 순간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령 나는 못 지킬 상황이 오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미친 사명감에 휩싸이는 순간이 찾아올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인데 정말 사연을 시작하면서도 제 손이 벌벌 떨릴 지경으로 화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누군가 제 딸을 제대로 건드리고 만 겁니다. 두 동서들의 멍청한 상황 판단 때문에요. 가족이라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동서들을 전국적으로 욕먹이려고 사형까지 쓰나 하실 텐데요. 왜 두 동서가 저와 제 딸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에 제가 왜 눈이 뒤집혀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요. 고등학교 때 꽤나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어요. 전국체전에서 상을 휩쓸고 다녔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선수였던 시절도 있었죠. 정말 아쉽게도 제 선수 생활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때 몸을 조금 아껴 써야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결국 발목 부상으로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못했죠. 비록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나버렸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운동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한때 유망주였던 입장에서 유망주들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로서의 생활이 끝난 것에만 집중해서 괴로운 나날들이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에 윤리교사인 남편을 만나게 됐죠. 처음에 남편을 봤을 땐 그저 성격 좋은 노총각 선생님인가 보구나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윤리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한창 그런 거 좋아하는 여고생들이 지어낸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애들이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니었구나. 좋아하는 걸 이렇게 티를 내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한때 체육을 했던 사람인데 뭐 어지간한 보통 사람들보다 술은 훨씬 더 잘 마시는 편이죠. 앉았다 하면 소주 2병은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마실 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남편은 한 잔 마셔도 취한 건 아닌데 얼굴이 새빨개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딱 놓고 봐도 술은 제가 훨씬 더 잘 마시는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 흑기사를 자처하겠다고 저한테 권하는 술을 족족 받아서 대신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제가 마시겠다고 해도 혼자서 막무가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원래 이렇게 술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말 데이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한 소리니 내일이면 까먹겠지 하고 대충 그냥 분위기 맞춘다고 네네 알겠어요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니까 제자리로 와서 어제 일 기억하시죠? 하고 말짱한 모습으론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에 그때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학생들이 볼까 싶어 애들 눈을 피하다 보니 차를 타고 저희 지역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의 근교로 나와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뭐 밥이나 한 끼 사달라고 하시지 무슨 이런 소원을 빚이나 타박을 줬더니 남편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제 엄청 팬이었다고요. 예전에 육상 하셨다고 들었을 때부터 긴가민가 했었는데 맞죠? 예전에 전국체전 1등하고 했던 제가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놈이 육상을 한다고 해서요. 이름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놈이었거든요. 걔 응원한다고 따라갔다가 그때 보고 진짜 팬이 됐어요. 체구도 엄청 작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폭발적인 힘이 나올까? 올라갈 때까지 내내 웃고 계시다가 경기 끝나고 나서 수도가에서 펑펑 우시는 모습 보고 아, 저래야 1등을 하는구나 했다니까요. 그 뒤로도 궁금해서 경기도 찾아보고 얼마나 또 훌륭한 선수가 되셨을까 찾아봤는데 발목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 접으신다고 제가 그날 생전 안 마시던 술을 깠어요.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이 학교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반가웠다고요. 제 팬이라고 해서 그냥 그날 경기 뛰는 거나 좀 받겠구나 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가물가물한 옛날 경기들까지 되짚어서 얘기하는데 저도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팍 풀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팬이고 뭐고 다 떠나서 애들 체육 가르칠 때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저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회식 때 미친 척 들이댔던 거라는데 미친 척 들이댄 거 치고는 아주 잘 먹혔던 거죠. 그렇게 과거 육상대회가 맺어준 인연을 통해 애들이 서동요처럼 소문내고 다녔던 윤리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의 사이는 결국 부부 사이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소문낸 친구들은 아마 자기들이 열심히 밀어준 덕분에 저희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수많은 제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저희는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고 걱정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죠.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도 애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뭐 다른 시부모님들과 다르게 왜 애를 빨리 갖지 못하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오히려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를 했다가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늘 걱정하셨었죠. 그런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애 들어서는데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받아 먹으면서 저도 정성으로 몸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한 해 차이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를 맞이했다는 기쁨은 아주 잠시였고 저에게도 이제 제대로 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시킨다, 뭐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킨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세상에 동서들한테 무시당하는 형님이라니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얘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이야.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요? 동서들 말로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시댁의 차별 때문이랍니다. 대체 뭔지도 모르는 그 차별 때문에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서들이랑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아왔어요. 큰동서가 결혼을 할 당시 혼전 임신으로 뱃속에 6주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저 마냥 부럽기만 했죠. 누구보다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저희 부부였는데 동서는 보란 듯이 혼수처럼 임신까지 해서 시집을 왔으니 제 입장에선 부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동서가 갑자기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병원으로 실려갔고 유산으로 첫 아이를 잃게 됐어요. 아무리 아이를 못 가져봤다지만 뱃속에 6주 동안이나 품고 있던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크게 아픈 일인지 그걸 꼭 겪어봐야 알겠어요. 당연히 저도 가족이 그런 큰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팠죠. 동서가 유산으로 몸도 마음도 괴로웠던 그 시기에 누구보다 동서 가까이에서 동서를 돌봤던 건 동서의 친정 부모님도 저희 시부모님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같은 여자의 아픔은 제가 제일 잘 안다면서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풀어라. 형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동서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죠.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인 제가 이렇게 동서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게 좀 괘씸하기도 했죠. 그래서 큰일을 겪은 만큼 지금 그런 사소한 감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서를 질책하거나 탓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서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덕분일까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 덕을 결국에 다 돌려받는다고 하잖아요. 뭐 덕을 돌려받자고 시작했던 간호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그 힘든 시간을 견딘 것만큼 감사하고 뜻깊은 선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딸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신이고 힘들게 얻은 아이인 만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얼마 전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동서 옆에서 혹시라도 제가 기뻐하는 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그 마음까지 억누르면서 동서를 돌봤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당연히 기뻐하시면서 아직 성별도 안 나온 아이를 위한 선물을 이것저것 보내주셨죠. 저 정말 사연을 쓰면서 맹세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받았던 거, 기뻤던 거, 동서 앞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기쁜 것과 별개로 가족인 동서의 아픔을 잘 돌보는 것도 집중해야 했죠. 그런데 동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 좋아요? 애 갖게 되니까 좋으시냐고요. 지금 애 잃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데 속으로 비웃고 있으신 거 아니죠? 저 형님, 간호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전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으니 모진 말로 저를 내치는 동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는 마치 제가 본인의 아이를 잃게 만든 것처럼 이해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피해망상이었죠. 아무래도 자기가 애를 잃자마자 형님이 바로 임신을 하신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형님이 뭐 무당집에라도 다녀온 거 아니냐, 자기 애 가지려고 본인 애 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동서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과 화가 나서 큰 동서네를 찾아갔습니다.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제 애 떼놓은 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또 저한테 무슨 안 좋은 걸 뒤집어 씌우시려고 찾아오신 거냐고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동서, 애 잃고 속상한 마음이야 나도 잘 알겠다만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정말 나 때문에 동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거라고 오해라도 하겠어. 아무리 힘들고 슬픈 건 그렇다고 쳐도 가족 간에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나도 임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옆에서 내가 애 못 가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빤히 봐놓고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형님이 뭐가 힘들었는데요? 아이 못 가진다고 시댁에서 안쓰럽다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형님 앉아서 그거 가만히 받아먹고 있었던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애 못 가져서 큰 고생이라도 한 것 마냥 유세를 떨고 싶어서 애까지 떨어진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훈수를 두시는 건데요. 전요, 형님이 왜 그렇게 집에서 예쁨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다 늙어 빠진 몸으로 임신했다는데 온 식구들이 오냐오냐 해주는 것도 꼴도 보기 싫어요. 아시겠어요? 제 옆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이 차마 동서에게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방님에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안 말리고 뭐 하는 짓이냐,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형수님, 죄송해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형수님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해, 어? 서방님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희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아직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눈물까지 뚝뚝 흘려가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서방님에게 끌려가는 내내 발버둥을 치면서 짜증을 내는 큰 동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저 사람이랑은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큰동서랑 억지로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제가 먼저 웃는 낯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제 아이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큰 동서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 저희가 이런 일로 싸워서 얼굴을 좀 마주하는 게 껄끄럽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진 않았어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난리를 쳐놓고 나서도 이후에 동서 입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동서에게 왜 사과 안 하냐 따져 묻기보다는 그냥 상종도 하지 말자 무시를 택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정말 가족만 아니었으면 평생 인연 끊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냉담한 사이로 돌아서게 됐어요. 큰 동서랑 친하게 지냈던 작은 동서 역시 뭐 저랑 크게 다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을 보면 아마 큰 동서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가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저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도 동서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임신을 했고 제 아이와 동서들 아이가 연년생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 동서들이 아무리 밉긴 했어도 시간 내서 동서들을 미워할 만큼의 정신도 없었고요. 저는 아이한테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육아휴직을 쓰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 동서는 원래도 결혼하면서부터 살림을 하겠다고 들어앉아 있는 입장이었고 작은 동서도 둘째 서방님 가게 일을 돕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저희 셋은 비슷한 시기에 가정주부가 됐죠.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른 집 형님 동서지간은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지, 뭐 초등학교 학구는 어떤지, 학원은 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잖아요. 싸워서 서로 얼굴을 보내마내 하는 사이인데 저희가 당연히 그럴 일이 있겠어요. 저도 그냥 학교에서 같이 육아휴직을 쓴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물어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자서 정보를 묻고 다니는 것도 두 동서들 눈에는 그렇게 고가웠나 봅니다. 그렇게 궁금했으면 저한테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물어보면 될 일 아닌가요? 동서들은 꼭 저를 혼자서만 알고 정보도 풀지 않는 이기적인 형님으로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뜬금없이 저를 시댁으로 부르신 어머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도연이 이번에 들어간 영어 학원이 뭐 대기를 오래 해야 하는 학원이라면서? 아이, 둘째네, 셋째네가 나한테 와서 넌지시 섭섭한 티를 내더구나. 형님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본인만 알고 자기들은 절대 안 주려고 한다고. 나야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당연스럽게 알고 있는데도 애들이 볼 땐 또 다른가 보더라고. 질책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형님 동서지간이라는 게 그래 원래. 어차피 다 남이고 같은 며느리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뭐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는진 모르더라도 나중 되면 다 후회한다. 네가 더 어른이니까 애들이 모자란 게 있어도 너 그렇게 좀 감싸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어머니께서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두 동서들이 시댁까지 쫓아와서 뭐라고 했을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싸운 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치졸하게 구는 게 정말 우습고 유치하기만 했어요. 어머님 말대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이 더 먹은 제가, 집에서 윗사람인 제가 모자란 두 동서를 그래도 따뜻하게 품고 가야겠다. 전 그런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깨버렸던 건 두 동서들이었어요. 아이의 진로를 찾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른인 저도 육상을 관두고 나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는데 한참이 걸렸는데 제 자식은 그런 어려운 길 돌아가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빨리 찾아서 빠르게 배우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부터 예능까지 안 시켜본 과목이 없었어요. 피아노, 태권도, 과학 실험. 남편이 너무 어린애한테 학원이 과한 게 아니냐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딸아이의 재능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까요? 담임 선생님께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뭐 큰 사고 친 적 한 번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였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저도 마음이 덜컹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저희가 걱정한 것과는 영 다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애 진로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요. 어머니, 도연이가 육상에 관심이 있어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교내에서 열린 대회는 물론이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전국 대회를 노려봐도 될 정도의 기록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예전에 육상을 하셨다고요? 도연이가 그 재능을 꼭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어려운 결정이실 줄은 알지만 잘만 다듬으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도연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집에 와서 뭐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탔다느니 그런 자랑을 해본 적도 없는 애였는데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선수가 되기 전에 나왔던 기록보다 훨씬 더 준수한 점수였어요. 집에 와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부상 때문에 선수하다가 관뒀는데 자기가 점수도 잘 나오고 달리기에 관심 있어 한다는 얘기를 알게 되면 괜히 걱정하고 속상해할까봐 말을 안 했답니다. 걔가 그렇게 속이 깊은 애예요. 그때부터 저는 도연이 엄마가 아닌 도연이 코치로 애를 육성시켰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학습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코치로서 욕심나는 선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딸은 전국대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메달을 휩쓸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촉망받는 유망주로 자라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육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멀게만 지냈던 동서들과의 사이도 가까워졌다면 믿어지세요. 연년생이었던 조카들도 저희 딸이 육상을 시작하고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를 명문대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게 또 욕심이 났었나 봐요.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동서들이 저한테 슬그머니 연락을 해와서 형님, 도연이 체육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애도 좀 봐줄 수 있냐?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는 되게 꼴보기 싫었죠. 제가 어디 예쁜 마음으로만 조카들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가족 좋은 게 뭐예요? 그렇게라도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 버리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어른이 아닌 거잖아요. 저희 애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도연이보다 더 잘 뛰래요. 지금 학교에서도 계주만 나가면 항상 1등 한다고. 제가 어지간하면 애한테 힘든 거 안 시키려고. 애가 공부 머리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쭉 공부만 시켜도 서울대는 따는 당상일 텐데. 그래도 애 좋아하는 거 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 좀 봐주세요. 나중에 애 잘 되면 형님도 좋은 거죠. 꼭 같은 부탁을 해도 들어주기 싫게 밉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큰동서가 꼭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같이 입시 준비하는 부모로서 동서 말투가 좀 싸가지 없기로써니 외면하기가 그래서 주말에 저희 애 봐줄 때 같이 봐주겠다고 데리고 나오라고 했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온 사람인데 뭐 와서는 얼마나 협조적으로 했겠냐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냉정하게 코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카들은 육상에 정말 재능이 없었어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잘 클 애인지 아닌지,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하니 재능의 여부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재능이 없는 애들한테 체육이라는 진로를 선택하라고 권해도 되는 건지 지도자로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다이가 정말 육상에 관심이 있는 건 맞아? 지난주 연습할 때랑 이번 주 연습할 때 잘못된 점은 내가 충분히 피드백을 해준 것 같은데, 크게 나아졌다는 것도 안 보이고, 난 지도자니까 애들 뛰는 폼만 봐도 알잖아. 얘가 이걸 좋아해서 연습을 죽도록 하는지 아닌지. 그런데 다이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동서 욕심에 예체능 시키려고 그러는 거면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쉬운 길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고생을 해봐서 알잖아. 애가 정말 좋아서 죽어라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형님, 가르쳐 주기 싫으시면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런저런 핑계 대시면서 결국 저희 애 봐주기 싫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혔어, 정말. 왜요? 우리 애가 조금 더 하면 도연이 금방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겠다 싶으신 거예요? 형님, 꿈 깨세요. 형님이 아무리 그렇게 열등감 느끼고 못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다이가 재능이 없다느니 그런 말을 무슨, 참. 형님 그렇게 잘하셔서 발목 나가서 선수로 관두신 거예요? 결국 제 트라우마까지 건드려버린 큰동서에게 저도 큰 소리로 혼을 냈어요. 지금 형님 동서지간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랑 학부모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다. 동서가 이런 태도로 나오면 어떤 지도자도 다이를 제대로 봐줄 수 없다고요. 솔직히 큰 동선의 조카도 그렇고 얼레벌레 따라온 작은 동선의 조카도 그렇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체능이 제일 쉽고 만만해 보이니까 실기 성적 위주로 보고 필기의 비중이 조금 떨어지니까 급하게 애들 진학시키려고 준비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걱정 어린 얘기 한마디를 했다고 저렇게 팩 성질을 내는 게 정말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도 애들이 눈치껏 큰엄마 선수 시절에 성적 진짜 좋았다고 이거 아니면 자기들 지금 고등학교 실업계 가야 된다고 오히려 자기 엄마들을 뜯어 말리더라니까요. 동서들도 분하긴 해도 애들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그때부터 입 꾹 다물고 저한테 본인 애들을 전적으로 맡겼고요. 그렇게 두 조카들도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유망주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는 정말 날개가 돋친 것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저희 애라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애가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 사촌 동생들이 같은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챙겨줘야 한다고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애들이랑 같이 달리기도 한 번씩 해주고 자세도 다시 잡아주고 좋은 언니이자 선배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적 차이는 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체능은 재능 싸움이잖아요. 타고난 재능이 없는 애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놓은 거랑 타고난 재능을 잘 갈고 닦아 학교에 보내놓은 거랑 실력이 같을 수만은 없었죠.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고 하반기가 되니 두 조카들과 함께 대회를 나갈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동서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도 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학부모로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동서들의 열등감은 이때 가장 크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저희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늘 불친절하고 소위 싸가지 없는 태도로 대했던 동서들이지만 또 대회장에서 같은 부모로 만나면 말도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 같은 게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조카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전직 선수로서 그리고 큰엄마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돕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동서들 눈에는 나대는 것으로 보였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동서들이랑 또 한 번 대판 싸웠던 그날 역시 큰 대회 당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체전 결과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코치들까지 유망주를 찾기 위해서 대회장에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큰 무대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죠. 딸아이가 순위권에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 대회를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미리 꽃다발을 3개를 주문해 놨거든요. 같이 시합을 치르는 조카들에게도 하나씩 안겨주려고요. 아쉽게도 두 조카는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큰 조카의 경우에는 지난번 코칭할 때보다 실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이라서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도 다음 체전에는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더라고요. 뭐 동서가 밉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애들이 이뤄놓은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고생했다고 꽃다발을 하나씩 건네고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저희 딸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 코치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난 누군가 했어. 얼굴 못 알아볼 뻔했잖아. 현역 선수 때도 그렇게 잘 뛰더니만 이제 딸한테 그 능력 다 물려주고 육성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나 다윤 씨 딸인 줄 이제 알았잖아. 이제 보니까 달리는 폼도 그렇고 엄마를 꼭 빼닮았네. 대학은 정한 거야? 우리 대학 들어오면 다윤 선수 딸이라서가 아니라 유망주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자신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벌써부터 영업하는 거야? 아, 그쪽 대학은 요즘 육상부 폼 많이 죽고 있는 편이잖아. 1등인 선수는 1등 대학에 와서 1등끼리 경쟁해야 실력이 계속 느는 거 아시죠? 입시 시작하기 전에 뛰는 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별 전형도 있으니까 우리 쪽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수 시절에도 받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스카우트 제의가 저희 딸에게 들어왔어요. 솔직히 부모 된 입장으로 그만큼 뿌듯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코치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회가 끝난 딸을 다독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대회 결과에 실망한 큰 조카가 동서에게 안겨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제 생각도 나고 꼭 대회 성적이 입시의 100%를 결정짓는 것도 아닐 뿐더러 조카들한테는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좀 기운을 북돋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조카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렇게 둘이 제 조카인데 지금 도연이랑 같은 학교에서 육상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코치님 보셔도 아시겠지만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폭도 좋고 힘도 좋아서 작년에도 제가 지켜봤지만 엄청 성장했거든요. 이런 유망주도 있다 하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서. 조카들도 그제서야 축 처진 어깨를 좀 펴고 웃으면서 코치진과 인사를 하는데 어느샌가 나타난 동서가 저희 대화를 툭 끊고 애들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짜증을 내면서 본인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대학 코치들에게 얼굴 도장 한번 찍어놓는 게 이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또 저렇게 심통이 나서 본인 애 챙겨주는 것까지 망칠까 싶었죠. 애들 입장에서도 대회에서도 입상도 못했는데 제가 나서서 코치들과 인사까지 시켜주니 감지덕지인 입장인데 뭣도 모르는 본인들 엄마가 재뿌린 느낌이니까 팍 짜증을 내고요. 난 작은 형님이 그렇게 짜증 내실 때 우리 형님 괜찮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애들 대회에서 입상도 못해서 축 처져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도연이 들러리까지 시켜야 속이 시원하세요?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됐어요? 나도 언제 안 그런 적 있었니? 혼자만 주인공병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디 가서든 자기랑 자기 딸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굳이 순위권에도 못 든 우리 애를 데려다가 본인 딸 1등인 거 치켜 세워주려고 저렇게 나대는 거 아니겠어?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동서들은 진짜 생각이라는 게 없구나. 동서들 말대로 순위권도 못 들어간 애들 내가 챙겨서 코치진한테 인사시켜주고 있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껏 가족이라고 신경 써줬더니 뭐? 나대? 들러리를 세워? 대회 와서 애들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나한테 뭐 도와달라, 입시 관련해서 알려달라. 이딴 연락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배웅망덕하고 아는 거 없는 부모들한테 나도 더 이상 내 시간 쏟아가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알겠니? 나름대로 동서들에게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은 그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딸이 더 이상 선수를 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한 은퇴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연습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딸아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트럭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 양쪽 다리의 신경이 전부 손상되어서 육상은커녕 수술이 끝나더라도 제대로 걷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었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이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간신히 목숨을 구한 딸아이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까 덜덜 떨면서 아이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본인의 다리를 내려다보던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붙잡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다리가 왜 아직도 달려있는 거냐고. 그냥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침대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재활도 재활이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이 너무 컸던 아이의 멘트를 먼저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저는 직장까지 관두고 딸 옆에 24시간부터 회복을 도왔습니다. 남편도 6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곁을 지켰어요. 정신과 상담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리의 최소한의 감각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아낌없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두 조카들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뛰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혼자만 무너진 느낌이니까 더욱 그랬겠죠. 조카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대회 출전으로 바쁘다고 사고가 난 이후로 병문안 한 번을 안 온다는 게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엄마. 걔네들 왔으면 나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다윤이 보니까 요즘 성적도 엄청 좋아졌던데 걔네 보면 자꾸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걔네처럼 뛸 수 없을까? 내가 제일 잘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괴로웠어. 걔네도 내가 그런 기분이 들까 봐 안 오는 게 아닐까? 나쁜 애들 아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 거야. 오히려 괘씸해하는 저를 어른스럽게 위로한 건 저희 딸이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조카들의 실력은 크게 좋아졌어요. 마치 그동안 제 딸이 경쟁자로 그 둘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큰 조카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단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도 선수 생활을 했던지라 그 모습을 보면서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수학을 하던 조카들이 잘 되고 있다는데 전 동서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성공을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딸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재활에 전념하자. 우리 다시 걷기도 하고 다시 뛰기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좋아지면 된다. 저희 세 식구 그렇게 맨날 병원에서 서로 부여잡고 응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재활을 진행하는 6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딸아이의 몸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튼튼하고 건강한 멘탈만큼은 많이 회복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쯤에서 큰 조카는 결국에 전국체전에서 1등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고
그렇게 1등을 하고 나니까 웃기게도 병원에는 콧배기도 비추지 않던 동서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들이 병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체 병문안을 하러 온 건지 본인들 자랑을 하러 온 건지 내 딸은 지금 사고가 나서 다리를 쓸 수도 없이 누워있는데 그 앞에서 메달을 들고 자랑을 하는 조카들을 보면서 나이고 가족이고 상관없이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슬슬 열이 올라오는 제 얼굴을 보더니 동서들도 형님 무서워서 병문안도 못 오겠다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고 제 앞을 막아섰고 저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끄러워서 동서들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면서 복도로 따라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병문안 와준 건 고마워. 고마운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애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다리를 못 쓰고 누웠는데 나도 기뻐. 조카들이 잘 된 건데 안 기쁠 리 있겠어?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 와서 자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우리 이제 그 사고 난 지 1년도 안 됐어. 애는 이제야 겨우 마음 잡고 재활치료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했던 자랑이겠지만 그게 우리 딸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은 해봤어?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내니까 눈치 빠른 조카들은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죄송하다. 사죄를 하고 먼저 주차장에 내려가 있겠다고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다 내려가더라고요. 하다못해 애들도 저렇게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마당에 동서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웃었어요. 정말 웃었어요. 자기 애들 따라가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설쳐대니까 딸이 대신 벌 받은 거지 뭐. 자기 딸 다리 그렇게 된 걸. 아, 왜 우리 딸 탓을 하고 난리야? 어떻게 감히 저희 딸이 저런 상황이 된 걸 벌 받았다는 그런 막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순간에는 저도 동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큰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우울분을 토해내는 것처럼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큰 동서가 비명을 지르고 작은 동서가 저한테 달라붙어서 저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것 없이 화가 난 상태라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었죠. 병실에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서 저를 겨우 뜯어놓고 뺨이 퉁퉁 부어있는 동서가 끝까지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아주 내 딸이 저렇게 돼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어? 아무리 내가 밉고 싫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야. 너 그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 너. 내 딸한테 그렇게 돌 던졌으면 네 자식은 바위 더미에 깔릴 각오하라고. 난 그런 엄마니까 알겠어? 얼굴이 퉁퉁 붓고 울어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큰 동서가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작은 동서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큰 동서를 팼다는 소문이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 귀에 벌써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도 잔뜩 화가 나서 저희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저한테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이 저보다 더 열받는 바람에 뼈도 못 추렸어요. 그야말로 쌍욕을 하고 동서랑 인연 끊고 살 거니까 니놈도 니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관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얼굴 보고 살지 말자. 그렇게 으름장을 놨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난리가 난 시댁 식구들에게 병원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동서한테 사과를 하든 동서한테 사과를 받든 할 테니까 우선 다들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확실히 미친 개한테는 매가 약이 맞나 보더라고요. 한 대 맞고 난 동서는 얼굴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사과의 말을 건네진 않았지만 확실히 다시 맞는 건 무서웠는지 저랑 눈이 마주치니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딸도 깜짝 놀란 상태였어요. 할머니를 포함해서 친가 식구들이 병실에 다 모여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싸울 일도 아니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둘째 네가 큰애한테 하면 안 될 소리를 했더구나. 어른들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사과해. 얼른.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쉽사리 입을 떼지 않는 동서를 위해 저도 딸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자식을 건드렸으니 본인 자식한테는 폭탄이 쏟아질 거 감당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동서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하얗게 질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윤이 실력 많이 늘었더라? 내가 코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그 보폭이랑 속도가 나올 수 없었는 애였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도 그렇고 순위권 안에 못 들어가던 애가 갑자기 1등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내가 선수일 때 그렇게 갑자기 실력이 느는 애들은 딱 하나였거든. 약물. 증거 있어? 아, 증거 있냐고. 우리 딸이 약물 투하했다는 증거라도 있냐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있어? 다들 아닌 거 아시죠? 사람 끌어내리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이게 진짜. 내가 추측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이미 네 딸이 거기서 우승하는 순간부터 다른 학교 코치들이 다 같이 난리 났어. 그래도 내 조카라고 끝까지 감싸고 돌았는데 네가 어제 이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간 거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직 협회랑 학교에서 연락을 못 받았나 봐. 이것도 선수 우대라고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준 건가? 네 딸 실격이야. 선수 자격도 곧 박탈될 거고. 다윤아, 아무리 1등이 욕심났어도 엄마 말은 듣지 말았어야지. 네 선수 인생 니네 엄마가 다 망친 거야. 제 얘기를 듣고 큰 조카는 당황해서 학교에 전화를 걸며 달려갔고 큰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시던 집안 어른들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하냐 혀를 차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동서를 질책하셨죠. 네가 그랬지. 엄마가 그렇게 설쳐대면 자식이 업보를 맞는다고. 그럼 네 자식이 지금 맞은 업보도 결국 네가 설쳐댄 탓인 거 아니야? 우리 애를 이기고 싶었으면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싸웠어야지. 이제 네 자식은 평생 너 미워하면서 살 거야. 선수 인생 아작낸 게 본인 욕심도 아니고 본인 엄마 욕심 때문인 거 알면 나 같아도 절대 못 견딜 것 같은데? 최고의 복수였던 것 같아요. 큰 동서는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작은 동서는 앉아있는 큰 동서를 붙잡고 흔들면서 형님 걸리면 우리 애도 걸리는 거 아니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아마 멍청한 작은 동서는 큰 동서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식한테도 똑같이 투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먼 방법을 써도 저 정도밖에 실력이 안 나오는구나.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짠하대요. 결국 자포자기한 얼굴로 병실을 나가던 두 동서는 나가기 전에 저한테 억지인지 진심인지 몰라도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저희 딸은 끝까지 동생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서 운동을 못하는 거지만 사촌 동생들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날려먹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더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끝까지 씩씩하게 남 걱정을 하는 딸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는 제대로 잘 키웠구나 생각이 들어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사고로부터 딱 1년 차가 됐어요. 딸의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라면서 결국 딸의 장애 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받는 순간 정말로 다시는 걷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기만 했었는데 오히려 딸이 이거 인정 못 받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진다면서 그렇게 한 번 더 저를 울렸죠. 지금 딸아이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다리를 쓰지 못하더라도 운동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어요.
상체만 쓸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어떤 게 자기랑 잘 맞을지 모르겠다면서 이제는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편할까봐 옷 입히는 것도 도와주려는 제 손길을 거절하고 이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내보고 싶다면서 의지를 불태우더라고요. 조카들은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애들이라서 재수 생활이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도핑 선수라는 오명을 껴안고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조카들 앞날에도 이제 웃을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느끼는 간병 생활이었어요. 하나 분명한 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배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오늘부터라도 딸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꽤 시간이 흘렀네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얘기했던 시간은 이미 넘겼거든요. 지금의 저는 무조건 살아남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매일을 버티고 있답니다. 솔직히 처음 선고를 받았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으면서 그냥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덕분이란 단어를 쓰기는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겠지만 저는 이번 일 덕분에 충격적이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고 깔끔하게 제 주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와 저를 지금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이렇게 말이죠. 친아버지는 제가 둘도 되기 전에 바람이나 밖에서 자식을 보신 분이죠. 불같은 저희 어머니는 당장에 저를 안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장을 집어 던지셨죠. 그리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딱히 저도 찾고 싶지 않았고 친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 같은 분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초혼이었어요. 갑자기 생긴 딸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엄청 당황하셨던 첫 만남은 아직도 안주거리로 회자되는 얘기랍니다. 저와 아버지는 꽤 많이 각별한 사이였어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이상하게도 아버지한테는 술술 나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남동생과 함께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랑은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진짜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다시는 서로 안 볼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부녀가 단숨에 벌어진 것은 저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갈라선 전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였어요. 딱히 사랑이 어떻고 이상형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 없는 저는 앞으로를 함께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저의 생각에 충격을 받으셨죠. 적당해서 결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갈라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잘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헤어지는데 뭐하러 뜨거운 사랑까지 해요.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골라서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 남자라뇨. 6개월 만나면서 이 남자 정도면 되겠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몇 번을 물었지만 말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외치셨죠. 딱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았을 것을.
저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바락바락 대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마음 약한 아버지께서 먼저 포기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아버지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 역시도 제게 잘 해줬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이상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제게 상처가 주는 말을 막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제 인생은 참 만족 그 자체였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경제관념이 없거나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머리가 없다거나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일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바보였더라고요. 굳이 좋은 말로 한다면 순진무구?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프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제가 전혀 의심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이 무슨 회사 일은 혼자서 다 하는지 주말만 되면 집을 비우더라고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여서 이것저것에 대해 수다를 했어요. 그 자리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인 혜민이도 있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결혼을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 건지 주말마다 집에 있는 꼴을 못 봐. 맨날 출장. 아우, 출장? 주말마다? 야, 그거 바람 아니야? 전 남편이 딱 그 짓을 했거든. 야, 너랑 같니? 아, 원래 연애 때부터 일벌레로 유명했거든, 이 커플. 맞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연애하냐고 우리가 엄청 놀렸잖아. 제 얘기에 당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친구는 바람을 언급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다짜고짜 바람 피우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상했어요.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연애 시절부터 유명했던 얘기를 꺼내면서 별것 아닌 얘기로 넘어갔죠. 만약 그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한마디 했을 텐데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지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딱 세 가지만 물어볼게. 생각해봐. 우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핸드폰을 달고 살아? 핸드폰에 혹시 잠금되어 있어? 집에 오면 우리 거의 자기 게임한다고 정신없지. 핸드폰은 충전기 떡하니 올려두더라고. 그리고 잠금이야. 원래 되어 있었어. 핸드폰에 담긴 정보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비번은 알지. 그럼 너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꽃을 사온다거나 그런 일 없어? 우리 그이가? 그럴 리가. 연애 때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겠니? 평소랑 다를 바 전혀 없어. 왜 물어봐 그런 걸.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딱 이 세 가지부터 다르거든. 핸드폰에 목숨 걸고 비밀 만들고 갑자기 와이프한테 막 잘해주고. 그것 봐. 바람은 무슨 괜히 기분 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서 괜찮아? 혜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바람 얘기를 꺼낸 친구를 구박하고 제 기분을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남편이 해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들과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괜히 사람 찝찝하게 뭔가 냄새가 난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한 적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한마디씩 하면 그런가 싶어서 흔들리는 마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죠.
통화 목록이며 메시지며 카톡이며 전부 일 내용뿐이었습니다. 사진첩도 깨끗했고요. 순간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의심했다니 반성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대신해서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어요. 우선 차에 중요한 물건을 둔 것은 없나 싶어 확인해 보는데 못 보던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유명 주얼리 브랜드에서 브로치를 산 것 같더라고요. 제 생일이나 시어머니 생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영수증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조심히 챙겨두었고요. 차를 맡기고 나오는데 인스타 알람이 뜨더라고요. 혜민이가 활짝 웃으면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꽃다발을 껴안고 있었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려는데 혜민이 가슴에 달린 브로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주얼리였어요. 순간 남편의 차에서 찾은 영수증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영수증을 내밀면서 중요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힐끗 보더니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몇 번 더 남편을 부르고 나서야 로봇이 삐걱거리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께서 사모님 생신 때 선물할 브로치를 나더러 좀 골라달라고 해서 샀던 거야. 영수증 드려야 되는데 못 찾고 있었거든. 고마워. 당신이 왜 골라드려? 사모님 취향은 이사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분이서 그냥 같이 가서 고르셔도 되고. 근데 왜? 아니, 내가 이번에 주얼리 쪽이랑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거든. 간 김에 알아보라고 하셨지. 제품을 팔아주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떨떠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자 싶어서 혜민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브로치 얘기를 한 번 더 꺼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힐끗 보더니 자신이 구매한 브로치와 비슷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묘한 우연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여서 말이죠. 저는 남편의 반응에 역시 제가 망상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의 차에서는 두 번 다시 의문의 물건들이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 위험을 달고 살긴 했지만 딱히 크게 아픈 곳이 없던 저는 갑자기 잦아든 복통으로 몇 번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일이 좀 많기도 해서 저는 다른 것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몇 번의 검사 끝에 제 몸 곳곳에 암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의학 기술이면 당연히 수술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퍼져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시한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저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일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 아들이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도록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회사부터 그만두고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가족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마저도 충격받은 얼굴로 제게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양가 어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한숨과 눈물을 보이셨죠. 아버지는 잔뜩 붉어진 눈으로 이겨낼 수 있다며 당장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요. 치료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하루라도 더 보며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죠. 그런 제 곁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자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제 병간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버지께서는 이런 제 생각에 조금도 동의하지 못하셨지만 말이죠.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항암 치료가 잘 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경과가 좋아졌다며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퇴원을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바로 수속을 밟았습니다. 남편은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만 남겨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문을 열었는데 제 친구 혜민이가 보이더라고요. 혜민이는 급하게 어딜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죠. 혜민아,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어, 너희 남편이 너 퇴원한다고 혹시 나더러 시간 되면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너 서로 연락처 아는 사이야? 언제부터? 너 암 선고 받고 나서 호태 좀 대신 봐달란 말을 하셔서 그때부터였어. 너도 알잖아. 나 어린이집 선생님 했던 거. 어떻게 알았는지 나더러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따로 사람을 써서 호텔을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친구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왜 저에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었죠. 혜민이든 남편이든 두 사람 중 누구 하나는 제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온 아버지 역시 왜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혜민이에게 물어보셨죠. 혜민이는 당연히 남편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성격이면 저에게 자세하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했지만 명치가 꽉 막힌 것이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아직 컨디션이 100%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혜민이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호텔 어린이집을 마중 나갔어요. 저를 본 아들은 깜짝 놀라더니 주르르 와서는 바로 안겼죠. 그리고는 혜민이에 관해 묻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는 엄마가 마중 나올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호태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모는 이제 우리 집에 없어? 앞으로 엄마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혜민이 이모가 왜 우리 집에 계속 있었어? 아빠가 그랬는데 혜민이 이모가 계속 있을 거라고.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니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없는 말을 지어낼까.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뒤로 넘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은 제게 퇴원해도 괜찮은 거냐고 묻고는 건강해져서 다행이라고 했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그런 반응이 당연하게 여겨질 텐데 낮에 호태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런가 괜히 삐딱하게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낮에 호태에게서 들었단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흠칫하는 것 같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제게 아이가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뭐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한다는 거야?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알겠고 그래서 예민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뭘 의심하는 거야? 그래, 집에 혜민 씨가 와서 이것저것 도와준 것은 맞는데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입원하고서 호태가 자꾸 불안한 얼굴을 해서 내가 그랬어. 집에 오면 항상 혜민이 이모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어떻다니? 집에 오자마자 아들의 입에서 이모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가 있어? 설명했잖아. 호태가 불안해했다고. 엄마가 아프다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기나 해?
나도 일이 많은데 혜민 씨 아니었으면 호텔 케어 못했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오버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 남편은 질린다는 얼굴로 몸이 아직 힘들면 병원에 있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제가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보니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다고 후회가 들더라고요. 혜민이도 가정에 있는데 제가 미쳤었구나 싶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혜민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꾸준한 식단 관리와 치료 덕분에 호전되었던 제 건강은 그 와중에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느려졌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병원에서 권해주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통화했던 친구인데 퇴원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전화하더니만 나 퇴원했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여주냐?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혼자 있어? 그래, 나 건강하게 잘 있다고. 너는 내 안부보다 내가 어디 있는지 더 중요해? 진짜 내가 못 살아, 정말. 혼자냐고 묻잖아. 너 지금 혼자 있어? 저는 그제야 친구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은 오빠가 데리고 나갔거든요. 오빠네 막내가 생일이라서 놀이공원을 갔죠. 제가 혼자 있다고 대답했더니 친구는 당장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려온 친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온 것인지 냉수를 몇 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혜민이랑 아직 연락해? 연락하지. 혜민이가 나 없는 동안 우리 호텔 어린이집 마치고 그이 올 때까지 돌봐줬거든. 갑자기 그건 왜? 뭐? 호텔을 돌봐줬다고? 혜민이가? 언제부터? 너희 집에서? 친구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기만 했죠.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어가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혼자서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무슨 1인극을 시청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친구가 먼저 얘기하기를 기다렸어요. 원래 혼자 생각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까 정리가 다 된 모양인지 친구가 제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너무 놀라 그대로 기절할 뻔했답니다. 정말이지 맨정신으로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혜민이 지난달에 이혼했단 소리 들었어? 그것도 혜민이가 바람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혜민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니. 말도 안 돼. 혜민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아이고, 이 멍청한 것. 혜민이 다른 남자 만나서 이혼당했어. 그것도 위자료 왕창 물어주고.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혜민이 바람 상대가. 친구는 답답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혜민이가 바람이 났다는 것도 방금 들었는데 그 상대까지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친구가 제게 묻는다는 것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구더기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역겨웠어요. 차마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죠. 친구는 저의 표정 변화를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남편이 바로 그 상대래. 세상에, 연놈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 집까지 들어와서? 열받아. 확실한 거야? 우리 그이랑 혜민이랑, 아니, 혜민이랑 내가 어떤 사이인데 초중고 계속 같이 다녔던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우리 그이랑 혜민이가 그런 관계라는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듣기는 어디서 들어. 내가 직접 봤으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지. 지금 두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똑똑히 봤거든. 못 믿겠으면 자, 여기 봐봐. 친구는 답답하다고 가슴을 내리치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다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런 얼굴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심지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런 얼굴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호태가 태어났을 때조차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먹었던 죽이 그대로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먹었던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따라와 제게 등을 두드려줬죠. 피가 올라올 정도로 다 토해낸 저는 친구를 꽉 붙잡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아느냐고 말이죠. 나도 잘 몰라. 혜민이가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원인이 바람이라는 건 최근에 알았거든. 너희 남편이랑 만나는 것도 그저께 우연히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갔다가 알았고. 그럼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저께라면 그럼 당장 나한테 말했어야지. 증거가 없잖아. 내가 그 순간 정신이 없어서 사진으로 남길 생각도 못했다고. 내가 근거도 없이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네가 내 말 믿었겠어?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제게 와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바람이 났다고 말했더라면 아마도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어디서 모함이냐고 흔들었겠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는 그런 제 어깨를 감싸주고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둘이서 만나온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혜민이 전 남편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역시 친구는 이미 그쪽과도 연락이 닿아 있다고 했죠. 저는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바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혜민이의 전 남편도 제 소식을 들었는지 처음부터 건강은 어떠냐고 묻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고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혜민이의 전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정말 몰랐냐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혜민이와 남편의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눈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씹던 혜민이의 전 남편은 정말이지 혼이 나갈 것 같은 충격적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그 두 연놈들의 관계는 혜민이 결혼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즉, 제가 결혼하고 2년 차 되던 해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주말마다 출장을 다닌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혜민이와 시간을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출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출장지에 혜민이를 데리고 가서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 사이 혜민이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연이은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두 인간들 관계 유산했다는 사실도 모르셨나요? 알았죠. 다만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 말하더군요. 유산했던 아이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놈이랑 눈이 맞은 건지 언제부터인지. 그랬더니 그쪽 남편이더라고요.
따로 알아보셨다고요? 그 자료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보셔야겠다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더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이 전 남편에게 건네받은 USB를 바로 핸드폰에 연결한 저는 너무나도 쇼킹한 사진들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사람을 시켜서 따라 붙였다고 하시더니 호텔 방 안까지 촬영을 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 변기를 붙들고 속을 다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는지 비릿한 것이 올라오더군요. 함께 나온 친구는 제게 찬물을 건네주면서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혜민이 전 남편은 필요하면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USB가 부서져라 손에 꼭 쥐고는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혜민이 전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시점이 그쪽 병원에 들어간 시점과 비슷해요. 아무래도 그쪽에 아프다는 소리가 그 여자한테는 기회처럼 들렸나 보죠. 짐승 같은 인간들입니다. 부디 건강 생각하셔서 그쪽도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혜민이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만약 두 사람이 만난 시기가 제가 아프고 난 다음이었다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기도 했겠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 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심지어 중간에 유산까지 했었다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고 묻고는 제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이혼의 경험이 있으니 변호사도 구해주고 다 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장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겨우 말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 대신 연락을 취해줬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하신 아버지께서는 친정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 안겨서 남편과 혜민이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이어질수록 아버지께서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떠시며 인간의 탈을 쓴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테이블을 몇 번이나 내리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이라 두 사람과 마주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우선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저를 달래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들과 함께 친정에 있겠다고 연락을 했고 남편은 편하게 하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 편하게 하라는 5글자를 보는데 또 눈물이 터지더군요. 혜민이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지. 아버지는 제 어깨 너머로 문자를 보시고는 평소 하지도 않으시던 욕을 내뱉으며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으러 가실 기세였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친정으로 오셨어요.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참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 시기에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것뿐인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 보험 말이다. 얼마나 정리를 했나 싶어서 주변에서 몸이 그렇게 아프면 보험 정리를 미리 해둬야 하지 않겠어? 사망보험금은 누구 앞으로 해뒀니? 어머니, 저 아직 멀쩡해요.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사망보험금 얘기하러 오셨어요?
아이, 좋아졌다니까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 아이,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고 이런 부분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딴 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만 좀 하려고. 딴 말이요? 딴 말 뭐요? 왜요? 친정에서 가져갈까 봐요? 그게 걱정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전곡을 찔리셨는지 제 시선을 피하면서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당신의 아들이 제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보험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끈질기게 제게 확인만 하자고 하셨어요. 화가 난 저는 절대 사망보험금이 남편의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남편에게 돌아갈 돈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이, 그럼 호태는? 아, 호태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하라고?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아이, 그럼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우리 아들한테 들어와야지. 아,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고도 뻔질나게 친정 다니는 널 못 믿어서. 말 조심하세요. 당연하다니요. 그 일랑 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막말로 이혼하면 바로 남인데. 이혼? 아이,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야? 솔직히 아픈 마누라 뒷바라지 하는 남편이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이란 말에 언성을 높이시며 제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직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언성을 높이시면서 남편이 얼마나 제게 잘하고 있느냐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밖에 있는 아버지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께서도 한풀 꺾이셨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 참 좋아했어요. 아시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이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저도 잘 알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런 어머니 아들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저희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요. 심지어 그 친구도 결혼한 유부녀였고요. 뭐라고? 아이, 그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그럴 리 없어. 아이, 네가 뭘 잘못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유부녀랑 바람이라니? 나 원차, 너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제가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두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는 사진도 제 손에 있고요.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여자 쪽은 지난달에 위자료까지 왕창 주고 이혼도 했더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혼자서 그럴 리 없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혜민이의 사진을 직접 시어머니께 보여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사진을 넘겨보시면서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기만 하셨어요. 이제는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다시 차오르더군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지금 그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그이한테 사망보험금이 가도록 되어 있냐고 물으시면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다고요, 어머니. 아이, 아이,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굴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실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물었답니다.
남자들이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 없다. 그냥 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거야.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니까 유남스럽게 굴지 말고 그냥 넘겨. 그리고 지금 네 경우가 어디 흔한 경우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뭐라고요? 그렇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그냥 넘겨. 너 죽고 나면 호태한테 새엄마 될지도 모르는데. 친구라니까 서로 더 잘할 테고. 그럼 더 좋겠지. 저는 시어머니께서 과연 제정신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 입만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저렇게 평온하게 하실 수 있는지 싶으면서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치셨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죠. 아버지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몰라? 친구라서 더 잘된 것 아니냐고? 당신이 사람이야? 인간이냐고?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입에 어떻게 올려? 자식이 바람이 났으면 미안하다 사과는 못할 망정. 참으라니? 사돈, 지금 절 때리셨어요? 세상에 뭐 이런 야만적인 집구석이 다 있어. 사람을 때리다니 미쳤어요? 나 당신 딸 시어머니야. 지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그러는 당신 집구석은 뭐 어디 정상이야? 우리가 야만적이면 그쪽은 뭔데? 멀쩡히 와이프 놔두고 와이프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난 새끼나 그 새끼 편들면서 며느리한테 참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나 어디 그쪽은 정상이고? 사망보험금이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내가 당신들 가만히 안 둬. 알겠어?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혼? 이혼해. 대신 호태는 2번 다시 볼 생각 말어. 왜요? 호태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겁니다. 곧 죽을 인간이 무슨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호텔을 데리고 가실 작정인지 아이를 찾으셨지만 아버지께서 힘으로 밀어내자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셨습니다. 집 밖에서 한참을 곡소리를 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자 법정에서 보자고 소리를 지르곤 가버리셨죠.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가실 때까지 제 손을 붙들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께 기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겠죠. 전화를 건 쪽은 남편인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데도 말이죠. 기다리다가 지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그제야 남편이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혜민이와 알고 지냈으며 2사람이 잠깐이지만 사귄 적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2사람의 과거 따위 조금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난 2사람이 과거 어땠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떤 얘기를 해도 나한테는 가정 버리고 바람난 인간 쓰레기들일 뿐이니까. 왜 2사람이 하는 게 대단한 로맨스라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겠지. 원래 바람난 연놈들이 다 그런 말 하니까. 그래서들 둘이 죽고 못 사는 로맨스를 내가 알아야 돼?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당신들 가만히 안 둬.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깔끔하게 양육권, 친권 포기해. 너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친권은 절대 못 줘. 그리고 혜민이 당신만큼 호태한테 잘하던 사람이야. 나중을 위해서도 그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그년 이름이랑 우리 아들 이름 함께 꺼내기만 해봐.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나만큼 잘해? 그래서 나 죽기 기도했니?
어쩌니 내가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어서? 여보,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성적? 너는 이성적이라서 이따위 짓을 했니? 됐어. 네 목소리 역겨우니까 전화할 생각하지 마. 이야기할 것 있으면 변호사하고 해.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는 남편의 번호를 찾아 차단을 해버렸어요.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과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지 않다고 주의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몸에 탈이 났는지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은 저는 다시 병원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고생을 했던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남편과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몇 번이나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단호한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해보자는 듯이 법정에서 보자는 말로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아들의 호적을 제 쪽으로 옮기는 것, 그것 하나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결심은 금방 흔들리고 말았어요. 무슨 낯짝인지 몰라도 혜민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집에는 아버지도 오빠도 아들도 없었죠. 처음에는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어요. 설사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혜민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답니다. 네가 화 많이 났다는 거 알아. 내가 원망스럽겠지. 그런데 나라고 안 그랬을 것 같니? 내가 먼저였어. 나랑 먼저였다고. 잠깐 헤어진 사이에 너랑 결혼했는데 그걸 보는 내 심정은 어땠을까? 그딴 개소리 하러 왔으면 짖지 말고 당장 꺼져.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하긴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울 정도인데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지. 그 새끼한테도 내가 말했지만 난 너희 두 연놈들 사랑 노름 따위 내 알바가 아니거든. 너 가지고 싶으면 가져. 쓰레기들끼리 아주 잘 어울리네.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너 때문에 아이도 잃었어. 너는 아들 낳고 행복할 때 난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누가 유부남 아이가 지래? 그리고 유산이 왜 내 탓이야? 내가 유산하라고 고사를 지내기를 했니? 아니면 너를 억지로 밀어서 다치게 만들기를 했니? 참나, 넌 어떻게 된 인간이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냐? 너랑 더 얘기하다가는 내 입만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당장 꺼져. 꼴 보기 싫은 낯짝 그만 들이밀고. 이렇게는 못 가. 호텔 돌려줘. 저는 혜민이의 말에 툭 하고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제 아들을 입에 올리다니요. 그것도 부족해서는 돌려달라는 소리까지. 저는 진정 혜민이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혜민이의 얼굴에 뿌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해? 네가 뭔데? 왜?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애는 왜 데려가려고 하냐? 뭐 이런 거야? 호태는 네 자식만 되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키울 거라고.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 그리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진짜 조용히 이혼하고 아들 호적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시작한 거야. 나 원망하지 마. 오늘 내일 하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널 몰라?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통하니까 여기서 너 더 힘 빼지 말고 호텔 어디 있어? 어린이집에도 안 나오고 있다던데. 저는 더 이상 혜민이와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사람을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죠. 아버지께서는 혜민이가 왔다는 소리에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오느냐며 바람처럼 달려오셨답니다. 혜민이는 아버지 앞에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는
아이를 달라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했어요. 무슨 맡겨둔 물건 찾아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시켜 혜민이를 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간다는 혜민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께 제가 가진 모든 사진의 사본을 보내드리고는 당장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들 호적 정리가 우선이라. 하지만 이번 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중 몇 장을 골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눈물겨운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결혼 2년 만에 와이프와 가장 친구와 바람난 남편에 대한 얘기는 삽시간에 게시판을 달궜습니다. 댓글도 엄청났지만 제 글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나돌 정도였어요. 남편은 당장 내리라고 제게 항의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최근 혜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죠. 혜민이가 그 주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다시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겠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혜민이와 남편은 저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단 하나도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두 사람을 특정했을 뿐이었죠. 혜민이야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퇴출당했고요.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저희 새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 나름의 한 라인으로 이쪽에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다고 벼른 덕분에 소문도 빨리 났고요. 입소문의 영향이 큰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말들이 많은지 회사에서 완전 겉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거기서 지내는지 제 관심사는 아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더 크게 일을 키우고 싶거든 끝까지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글 좀 지워줘. 호적 정리? 내가 할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럼 도장 찍어. 다 정리되면 올린 글도 내릴 테니까. 그리고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더 크게 일 터질 테니까. 끝까지 너는 잘났구나. 너만 잘났어. 이렇게 해봤자 호태한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로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도덕과 양심을 가르칠 수 있겠지.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줄 수 없는 것들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너 내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이제 어디 가도 다 수군거리고 일자리도 못 구해. 알아?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게 누가 친구 남편이랑 그따위 더러운 짓 하라고 시켰어?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제 말에 혜민이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여유롭게 피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이 무조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도장을 찍어준 서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답니다. 물론 혜민이에게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가든 두 번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남기고 말이죠. 등 뒤에 대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혜민이의 소리를 듣는다. 어찌나 짜릿한지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 들 정도였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넘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의 진흙탕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호텔은 제 호적으로 오를 수 있었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혜민이는 우뚝 서서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죠. 그래도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혜민이는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켜온 세월이 얼마인데 참 마지막이 이렇게 되다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끌려 차를 타는 혜민이를 보면서 저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든 부디 배신으로 이어진 인연 오래오래 잘 간수하길 소망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최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밝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순간이 부디 좀 더 길어지길 바라며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